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두 세대의 이혼 가정 파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파울라 자신도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본인도 이혼해서 자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어떤 신체적으로 그 결함이 있는 아이의 경우 이혼한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자라나는가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리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리사는 누가 봐도 이혼 가정이지만 정말 잘 자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온 말 중에 정말 머리를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좀 충격적이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아이는 발달 단계에서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못됐기 때문에 내지는 아버지가 아이한테 모범을 못 보이거나 긍정적인 효과가 없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저런 아버지보다는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빠를 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게 뭐 엄마나 아빠, 이제 책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엄마나 아빠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를 판단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사랑하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 발달 단계라고 하는 그 발달 시기에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불쌍하다 내지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입양이 되거나 부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아이들은 부모를 필요로 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 되게 조금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아이가 부모를 따른다고 해서 그 부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신을 따르는 걸 내가 잘하고 사랑을 주고 이 아이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를 따르고 그러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내가 필요하고 생존에 의해서 나를 따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라서 따른다라는 그 전에 아이가 생존에 필요해서 엄마와 아빠를 따른다고 본다면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도 아이는 부모를 따를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저는 아이한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던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 엄마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이가 그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그 근본적인 거 외에 정말로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자라느냐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아이한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독립적으로 됐을 때 자기가 정말 생존의 위협이 없이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독립체가 됐을 때 그때 부모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는 아이가 어렸을 때 받은 사랑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못 입고 뭐 못 먹고 키웠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못 먹고 못 입은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는 그 당시에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의지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됐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과연 정말 줄 수 있느냐라는 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랑을 제대로 주었는지가 지금은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나한테 의지하고 있을 땐 모르지만 정말 아이가 독립했을 때 그때 부모가 정말 사랑을 줬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게 항상 현재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시기가 있고 주는 시기가 있고 인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한 게 사랑을 받은 걸 저장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남한테 베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책에서 나온 많은 그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사랑을 받는 것을 모르는 아이로 여자로 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시기가 있고 사랑을 주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부모로부터 서포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장하고 5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장은 이래도 이혼하실 거예요. 병약한 아이에게 이혼은 치명적이다. 아이를 망치는 이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5장은 행복한 이혼은 없다. 부모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너무나 이기적인 이혼, 결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4장, 5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4장에 등장하는 빌리라는 아이는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작고 마르고 약한 빌리는 스스로 활동량과 식사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했고 빌리의 유년기에 어머니는 간호사, 감독관, 조언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역할을 많이 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일반 아이 말고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런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더 이제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아서 진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가정일수록 부부가 협력해서 아버지도 많이 도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여자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울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립을 하느라고
엄마가 자립을 하느라고 파울라한테 소홀했던 경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빌리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면서 아무래도 빌리에게 소홀하게 됐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재혼을 하면서 더 행복해졌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더 행복해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찾은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빌리는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결혼한 다음 변했어요. 어머니는 제 말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새아버지에게는 다정하고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해요. 어쩌면 그 재혼한 가정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생각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어머니와 그 새아버지가 자기한테 충분히 관심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머니가 자기한테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저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재혼한 새 가정을 이뤘는데 그 빌리의 새 아버지의 이복 형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과 또 새로운 그 아들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빌리에게는 소홀해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새아버지가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거와 관련 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리는 물건을 훔치고 마약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부모의 이혼 뒤 비행소년이 되는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분노와 자신들의 행동을 연결짓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새아버지에 대한 빌리의 태도에 조금 당황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리의 새아버지는 빌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빌리는 새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새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에게 비행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더 좋은 가정, 예전보다 그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그러는 가정보다 지금이 더 화목하고 좋은 가정일 텐데 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얘기를 하자면은요. 어, 어머니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부모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새아버지가 친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약 아이가 친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면 새아버지는 재혼으로 얻은 아들과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잊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우리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남자가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남자가 재혼하는 여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그런 거를 본다면 재혼하는 남자들은 새 아내의 자녀에게 관심이 없으며 여자가 자녀가 없이 재혼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다른 남자의 아이와 함께 살거나 돌봐야 하는 것에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자식까지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깨닫는 여자들은 재혼할 때 자녀를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보냈다. 이처럼 재혼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긴장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여자가 재혼하려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도 흔히 많이 듣는데 그랬을 때 여자를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결혼하려고 아이를 저렇게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게, 그 재혼한 상대가 아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남자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 밑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혼 후 아이는 새아버지를 즉시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방문객이다. 이혼 가정 아이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등장을 원하지 않고 한동안 부모가 화해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이혼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평온함을 찾았는데 아이는 부모의 이혼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새 아버지의 출현은 이혼이 현실이고 재결합은 없다는 증거와 같다.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충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린 나이에 물론 이제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되겠지만 다른 그 엄마와 다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어,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엄마 입장에서는 야, 전에 진짜 너네 아버지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지금 새아버지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새아버지가 진짜 네 아버지야. 이렇게 아이한테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게 너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시어머니를 두 명을 갖게 됐죠. 예, 여태까지 뭐 시어머니가 한 분만 계셨던 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제가 시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그 다른 전의 남편과 지금 남편으로 인해서 두 가정과의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자들이 말하는 손위 형님이라고 하죠. 손위 동서가 있는데, 그 사람도 저는 각각 한 명 한 명 이렇게 있어서 경험을 했던 거고, 그렇게 이제 두 번의 그런 시어머니와 시댁과의 관계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게 나이가 들어서였고 나의 선택에 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그다지 그렇게 큰 혼란이 없었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새로 겪게 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일일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새아버지는 가짜야. 진짜 아버지는 따로, 내 아버지는 따로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끝까지 부모가 재결합하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과거의 아버지가 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동화 같은 거나 그 이야기를 보면 나쁜 사람이 개가천선을 해서 되게 좋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돼서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와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상실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서도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새아버지에 대한 친아버지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친아버지는 아이와 새아버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된다. 만약 아이의 애정을 얻으려고 친아버지가 새아버지를 비난하거나 그와 경쟁한다면 아이가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친아버지가 새로운 관계를 격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새아버지와 아이가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발생하는 모순이, 친아버지가 이렇게 새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독려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혼까지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의 존재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역할이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행복하고 안정된 재혼은 부부와 자녀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재혼 가정이 좋은 면은 있지만 그 안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했을까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부모와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심리적인 면과 학습 능력은 비슷하다. 예. 그래서 아이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으로는 저는 재혼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겪어봐서 그렇지만,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것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이한테 과연 좋은 일인가라고 보는 게 의문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나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심리적인 면과 학습 능력이 비슷하다는 이 연구 결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리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요. 자, 이제 빌리가 자라서 과연 또 어떻게 됐을까? 빌리가 33살에 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부모가 재결합을 할 것이다. 이런 거에 또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장례식에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빌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망한 사람의 유일한 아들이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어 눈물을 글썽이며 어두운 교회 뒤쪽에 혼자 앉아 있다가 장례식이 끝난 후 급히 떠나는 가슴 아픈 장면이 떠올랐다. 이혼 가정 자녀가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부모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상실감은 상상을 넘어선다. 그들이 보여주는 슬픔은 부모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간절히 원했던 부모를 위한 것처럼 보였다. 정말 이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그 끝까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서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웃는 경우가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자기 자신이 갖지 못했던 그런 상실감 때문에 운다는 이 표현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리는 어,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여자는 데비라는 여자였는데 그 데비도 이혼 가정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서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은 이제 끌렸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데비와 빌리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빌리는 그래도 왜 자기가 이혼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근데 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녀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혼한 남자들이 빌리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여자의 마음을 잘 살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이혼 가정의 그 자녀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남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할 때 감정을 자제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감정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여기까지면 뭐가 문제일까 싶겠지만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던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분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여성의 감정적 특징, 욕구, 그리고 소원이나 불평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모든 상황을 똑같이 단조롭게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빌리는 데이비가 집을 원했을 때 빌리는 작은 집을 사주었고, 데이비가 구두나 드레스를 원했다면 그는 기쁘게 물건들을 사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데비는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 자기와 얘기하기를 원했다. 데비는 외롭고 지루한 결혼 생활이 불만스러웠다. 아내의 많은 요구와 불만에 빌리는 당황에 곤란스러웠다. 아내의 불만과 요구의 원인이 외로움과 기다림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폭풍이 다가오는 징조를 모두 무시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혼 가정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점점 행복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렸고, 분노에 차 떠나가는 여자를 보며 남자들은 절망했다. 이것이 이제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이혼 가정만이 아니더라도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런 또 이런 그 과정을 또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혼 가정 자녀들이 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불행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혼 가정 자녀들 중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가정은 각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의식하고 서로 배려하고 참으면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 그들은 상대의 과거를 이해하고 결혼 생활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예상과 갈등에 대한 상대방의 두려움에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결혼 생활은 외롭고 괴로웠던 마음을 달래주고 자신들도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 연구하면서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결혼이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데 확신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이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데 확신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결혼을 많은 사람들한테 권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 서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결론은 불행한 결혼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자가 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5장에서 나오는 리사의 얘기를 해볼까 해요. 리사는 이 책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혼 가정이지만 모범적으로 자랐다, 문제없이 자랐다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도 이혼 뒤에도 아이한테 굉장히 잘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리사의 어머니는 변호사였고 아버지는 언론인이었대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도 그렇게 물론 이제 갈등이 있어서 이혼했겠지만 아이한테 이렇게 드러나게 그런 이렇게 갈등이 심하게 그렇게 이혼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리사는 어떻게 보면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나 그렇게 크게 상처받을 일이 없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리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새어머니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엄마와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살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 부모 혹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본 아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과 재혼이 아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데 놀랐다.
그러니까 행복한 재혼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데 놀랐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한쪽 부모가 행복한 재혼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부모 모두가 행복한 재혼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사의 어머니는 끝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리사는 그 중간에서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왠지 자기가. 그리고 엄마가 더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새어머니가 원래 어머니를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만, 새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새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미워한다면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잘해주지만 우리 엄마를 미워한다면은 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조차도 진심으로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사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없었으면 새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정말 많이 미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사는 잘 자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리사가 20살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매력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남자와 섹스하는 게 힘들어요.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남자와 섹스가 끝났을 때 슬픈 감정이 남아요. 섹스가 단순히 놀이고 사랑과 상관이 없을 때 문제가 없고 기분이 좋아요. 가끔 전 몸이 건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느껴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요약해서 말했다. 섹스와 결합된 사랑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전 무감각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을 즉시 차단할 수 있어요. 아이일 때 저는 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아직도 제 감정에 솔직하지 않아요. 이혼 가정 자녀는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주 빨리 배워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을 배우면 힘든 상황을 견디기 쉬워요. 간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걱정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리 부모가 단순히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 진실을 제가 모를 거라는 의미가 아니죠. 저는 부모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어머니를 싫어하죠. 어머니는 새어머니를 질투하고 그들의 행복이 자기 인생을 폐허로 만든 결과 얻어진 거라고 느껴요. 이런 감정들이 제 인생 전체에 스며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은 척 하지만 모두 알고 있어요. 예, 이게 리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사가 이제 어떻게 또 변해갔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나온 그 아이들을 잠깐 보면 이혼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면 파울라와 레리는 화를 냈고, 카렌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돌보았고, 빌리는 소극적으로 변했고, 리사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좋다고 보는 케이스가 무감각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사는 어쨌든 잘 성장을 해서 러시아 대기업 중간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31살의 리사는 자신의 집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머니의 걱정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늘 돌봐야 되는데 나밖에 없다. 그리고 4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후 제가 할 일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첫 시간에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카렌 기억나세요? 카렌? 그 부모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보호자가 됐던 카렌처럼
리사도 여전히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사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요. 리사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전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아요. 가까운 여자친구들도 있죠. 부모들과도 잘 지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남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못해요. 저는 조금씩 좌절하고 있어요. 결혼에 거슬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 문제는 잘 안 되네요. 전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전부터 존과 함께 살고 있어요. 존은 멋진 남자예요. 저를 많이 좋아해요. 그는 다음 달이면 42살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지만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2번 이혼했고 그것으로 조카돼요. 우리는 아이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존은 제게 잘해주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절 사랑하지는 않아요. 존은 내 외로움을 달래주지요. 전 남은 인생을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잘 자란 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저는 가슴이 아프게 들렸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간단해요. 결혼하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이 없잖아요. 이혼할 일도 없고요. 그런 일들에서 완전히 안전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전 30대고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운명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인생에서 낭만적인 관계를 가질 거라는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나는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다. 이런 게 정상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먼저 내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혼 연구에 참여한 남녀의 40%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같은 연령 집단의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숫자였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단순히 뭐 이게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혼 가정 아이들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혼 가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생각해서 꼭 이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혼 가정에서 자란 많은 남녀가 성공적인 직업을 가졌다. 일과 직장 생활에서 성공은 이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위인전 같은 데서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가정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불행하다고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 이혼 가정 자녀도 상실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특히 모든 일이 잘 될 때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세상의 변화와 가까운 관계에서 발견되는 필연적인 갈등을 무서워한다. 나는 이들이 어렵게 얻은 성공의 용기를 얻는다. 하지만 동시에 바른 인생을 사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 자녀를 데리고 이혼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부모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대학 공부는 시키지만 그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던가 그것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본다면 맞지만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식이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만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가정생활도 잘할 것이다 이런 그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결혼할 상대를 고를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한 상대를 고를 때도 돈 많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꼽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가정 생활을 꾸려가느냐는 전혀 별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는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지 않나.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가정생활과 연결시키기보다는 가정생활이 그 자녀들의 다음에 결혼이나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대 남녀 관계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부부들이 일과 가족, 별거와 단란함, 갈등과 협조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직면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의 80%가 결혼하고 9년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혼을 위협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과 가정 생활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일부 회사들이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직장이 결혼 생활에 질과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바쁜 업무 일정과 직업의 불안전성이 결혼 생활을 흔들리게 한다. 직장과 가정 생활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정 생활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 결혼에 관한 7가지 거짓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바로 도입부에 나오는 말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가정 생활에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바쁘다란 핑계로 그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을 줄이고 가정 생활에 쏟도록 노력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예를 들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남편의 퇴근 시간이 이른 사람하고 늦은 사람하고 가정 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바쁜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예. 저도 제 주변을 봐도 정말 일을 바쁘게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 가정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마지막 장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시대가 결혼과 이혼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결혼은 인간 제도로서 사라질 운명인가? 이 시대의 결정은 분명하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결혼이든 동거든 진실한 관계를 진심으로 원한다. 또한 결혼이 사라질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 결혼 생활의 안정과 새로운 인생을 원했다. 그들은 하나의 선택으로서 이혼을 받아들였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이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아직도 평생을 약속하는 상징이다. 하지만 이혼 가정의 자녀 가운데는 결혼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비밀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 마지막 문장 너무 좋지 않아요? 이처럼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비밀의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의 열쇠를 손에 넣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또한 이 비밀의 열쇠를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갖는 치유력 이런 거를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은 저는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지만
노력 없이 그 행복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이라는 것이 또 어떤 노력인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 희생이 가정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어떤 것이 가정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 책이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혼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예를 통해서 보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너무 좋았던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런 의문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아이가 다 행복할 것인가? 요새 흔히 하는 말 중에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혼을 생각할 때 당연히 아이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혼하는 과정에 어떻게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4, 5장 마지막을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방송의 다음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